당좌 자산에 대해서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연습 문제 보시면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이다. 이것은 현금성 자산에 대한 정의입니다. 따라서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은 중요한 것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되는 금융상품은 다 현금성 자산을 보게 되죠. 근데 1번 보시면 12월 10일 취득했으나 상한일이 내년도 4월 21일 인 상한 우선수, 이 상한 우선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거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결국 1번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가 아니죠. 따라서 이게 현금성 자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의 환매 조건인 환매채, 이것도 금융상품이고, 투자 신탁의 계약 기한이 3개월 이내인 초단기 수익증권, 이것도 금융상품입니다. 그리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융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1번이 현금성 자산에서 제외되는 거죠. 세 번째 문제 보시면 당좌 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외상매출금과 바드론, 이것은 당좌 자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회수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대여금, 단기 대여금이죠. 당좌 자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급한 금액,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하여 성급한 금액, 이것은 성급금이 되는 거죠. 당좌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받은 수익 중 지속 시기가 차기 이후에 속하는 금액, 이것은 선수 수익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유동부채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의 미실현 모의 손익은 단기 순이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단기 매매증권은 맞습니다.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2번이 잘못됐네요.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은 보유 목적에 따라 유동자산이나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취득 시점에는 당연히 투자자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국 이것도 언젠가는 처분하겠죠. 따라서 처분 시점 1년 이내일 경우에는 당좌자산으로 변경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했대요. 그러면 언제 팔지 모르죠. 따라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 보시면 유가증권 분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 가능 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한다. 만약 전산액의 1급이라면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배웠죠. 즉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이 잘못됐죠.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채무증권을 포함하게 돼 있어요. 즉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채무증권도 될 수 있고 주식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만기 보유증권은 채무증권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한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때 만기 보유증권을 분류한다. 즉 만기 보유증권에 대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가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게 돼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것도 유가증권의 분류를 전산액의 1급에서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근데 전산세무 2급에서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하나 더 추가됐죠. 그 다음에 유가증권의 손상차손, 결국 손상차손이라는 것은 유가증권에 대해서 재가치를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피투자 회사가 신용 위험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즉 망할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증권의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따라서 지분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취득원가보다 작다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게 돼 있다는 거 봅니다. 그래서 손상차손에 대한 정의죠. 결국 회사가 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분증권의 취득원가가 뚝 떨어지는 것을 손상차손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두 번째 보시면 손상차손은 원칙적으로 유가증권별로 측정하고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됐죠. 당연합니다. 유가증권은 회사마다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회사마다 다 틀리죠. 그러니까
개별 유가증권별로 측정하게 돼 있다는 거. 근데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의 회복은 자본조정이 아니라 당기손익, 즉 영업의 손익으로 회계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 보유증권도 손상차손이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회수 가능 가액을 추정하겠죠. 아무리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애도 완전히 못 받는 거 아닙니다. 회수 가능 가액이 있으면 그거 갖고 미래 얼마가 들어오는지, 결국 미래에 이자도 들어오고 원금도 들어오겠죠. 이것에 대해서 할인율로 사용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 이자율을 유효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뭐 거의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회수 가능 가액을 추정할 적에 결국 이자하고 원금 그 금액에 대해서 미래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이때 유효이자율을 적용해서 산출하게 돼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11번째,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채무증권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주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만기보유증권, 단기보유증권, 매도 가는 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한다. 만약 주식이라고 그랬으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있겠죠. 그리고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채무증권은 매도 가는 증권만 하면 안 되겠죠. 또는 단기 매매증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잘못됐죠.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 항목으로 처리하게 돼 있어요. 자본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손익은 실현됐다고 가정하에 단기손익, 즉 영업의 손익 항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주관식 보시면 첫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첫 번째 현금이죠. 그리고 자기하수표도 현금이에요. 우편한 증서도 현금이에요. 그런데 정기예금 장기 보유 목적이니까 투자 자산이 되는 거죠. 외상 매출금은 매출채권, 단기 대역은 기타 당자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환매 조건부,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득 당시 3개월 이내니까 현금성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월 전에 가입한 정기적금 만기일이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결국 이것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가 아니죠. 따라서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단기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될 금액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기초 수정전 매출채권 잔액은 30만 원이고 대손 충당금 잔액은 18,000원이다. 그리고 15,000원이 대손 확정되었다. 그리고 회수된 게 10,000원이에요. 그리고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은 21,000원이다. 이것은 대손 충당금 티계정만 그리시면 되는 거죠. 기초 금액은 얼마? 18,000원. 그리고 대손 처리한 게 15,000원 차변. 이거 모르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회수된 거는 대변이죠. 그리고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은 기말 금액에 넣고, 그러면 차변 합이 얼마? 36,000원이 되는 거예요. 결국 설정 금액은 8,000원이 된다는 거. 이것은 뭐 전산회계 2급 수준의 문제도 전세무 2급에 나옵니다. 그리고 연령 분석법으로 해갖고 외상 매출금을 추정했다고 되어 있죠. 지금 60일 이하는 5%, 60일 이상은 20%. 결국 연령 분석법은 오래된 채권일수록 대손 추정률이 높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60일 이하는 5%뿐이 안 되는데 60일 이상은 2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상에서 회사의 대손 충당금은 얼마로 계산해야 되는가? 결국 금액에서 추정률 곱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대손 추정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곱하기 5%니까 50만 원, 500만 원 곱하기 20%니까 100만 원. 이렇게 구하시면 150만 원이 회사의 대손 충당금, 기말 대손 충당금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당기 순이익이 50만 원이었으나 결산 시 다음 사항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다. 누락사항을 반영할 경우 당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첫 번째 보시면 미지급 자동차 보험료, 즉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죠. 결국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익을 차감해야 됩니다. 따라서 미지급 비용일 경우에는 이익을 차감한다는 거. 근데 외상 매출금의 보통 예금 수령은 차변의 보통 예금이 되고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죠. 이것은 이익하고 상관없죠. 따라서 50만 원에서 20만 원 차감한 수정 후 이익이 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5번 보시면 단기에 이식할 처분 손익을 구하시오.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겁니다.
천주 죽고 주당 본전같이 7,000원 줬어요. 정기말. 근데 매도 가능지금 평가이익이 200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취득가액을 구하실 줄 아셔야 돼요. 결국 차변에 700만 원이 있고 대변에 200만 원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매도 가능증권의 취득가액은 공정가액, 즉 장부가액에서 평가이익 대변에 있죠. 이것을 차감하면 취득가액이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분 손익이라고 그랬으니까 처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게 되는 겁니다. 결국 처분가액이 500주 곱하기 6,000원이니까 300만 원이 되는 거죠. 취득가액은 1,000주니까 500주를 처분했다고 그랬죠. 결국 취득가액은 50% 2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50만 원이 이익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시면 지금 매도 가능증권이 700만 원 있어요. 근데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이 대변에 있어요. 결국 700만 원에서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을 차감하면 취득가액이 500만 원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매도 가능증권이 평가 손실이 300만 원 있어요. 그러면 취득가액은 7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을 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매도 가능증권 취득가액은 장부에 적혀있는 장부가액에서 마이너스 평가이익 하거나 아니면 평가 손실이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평가 손실을 하면 매도 가능증권 취득가액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섯 번째 보시면 다음 자료에 의할 경우 2000X년 인식할 매도 가능증권 처분 손익을 구하시오. 지금 120주를 6만 원에 취득했다고 돼 있죠. 그러면서 기말 평가 손실 있다는 거 줬어요. 이것은 처분 손익 구할 때 의미가 없는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처분 가액하고 취득 가액을 아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120주를 5만 원에 처분했다 이렇게 됐죠. 결국 처분 손익은 처분 가액 얼마입니까? 5만 원이고 취득 가액 6만 원이죠. 즉 만 원씩 손실을 봤어요. 그러면서 120주를 곱하시면 120만 원의 처분 손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일곱 번째 보시면 유가증권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매도 가능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단기손익 차이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됐어요. 1000주를 주당 만 원에 매입했고 1,500원으로 평가됐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익은 어떻게 됩니까? 1,500원에서 만 원을 차감하는 게 되죠. 여기에 1000주를 곱하시면 5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어요. 결국 단기 손익이죠.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영업의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매도 가능증권은 똑같은데 이 이익이 자본에 반영돼요. 지금 단기 손익의 차익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단기 손익은 단기 매매 증권일 경우에는 50만 원이고 매도 가능증권일 경우에는 자본에 반영됐기 때문에 단기 손익에는 제로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단기 손익의 차익은 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덟 번째, 주식회사 우연의 단기 매매 목적으로 취득 및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손익계산서에 보고될 유가증권의 평가 손익은 얼마인가? 그리고 시가를 공정가액으로 본다 이렇게 됐어요. 2월 15일 날 보시면 주식 20주를 15만 원에 취득했다고 했어요. 이 중에서 6주를 22만 원에 처분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주식회사 필연의 주식의 시가는 주당 13만 원이었음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평가 손익을 구하는 문제예요. 처분 손익은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취득이 20주고 처분이 6주죠. 결국 14주가 남았어요. 그렇죠? 14주. 그 14주에 대해서 평가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15만 원이고 13만 원이니까 2만 원 하락됐네요. 2만 원 하락됐는데 14주를 곱하시면 28만 원의 평가 손실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평가 손익이 되는 겁니다. 만약 처분 손익을 물어본다면 6주에 대해서 처분 손익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